문학책 102쪽입니다. 자, 문학책 102쪽 펴시면 여기서는 외국 소설이 나와 있거든요. 한국 소설 말고 특별하게 외국 소설이 나와 있는데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작품이에요. 우리 전체적인 줄거리 보고 보면 봐볼게. 여기서는 그레고르가 이제 주인공인데 가족을 위해서 출장 영업 차원으로 일하던 그레고르는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자신이 하루아침에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자기가 이제 말 그대로 잠자고 일어났는데 큰 벌레로 변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이런 거 보면은 그거 생각나요. 한참 T냐 F냐 막 해가지고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막 그거 묻잖아요. 지우는 동생 있나? 남동생? 여동생? 여동생? 예를 들어서 여동생이 갑자기 바퀴벌레로 변했어.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바퀴벌레로 변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는 잡아 죽인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래도 동생인데 잡아갖고 보살펴줘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인이는 어떻게 할 거야? 기준이 누구예요?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요? 모르는 사람이면은 상관없고. 네. 근데 아는 사람이, 네가 아는 사람이면 모르면은 빠이고 가둬야죠. 알면은 알면 가지고 우선 살려주고. 그래서 갑자기 이거 별내로 하니까는 갑자기 그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이 출근하지 않는 그레고르를 찾아온 직장 상사와 가족들은 문 밖에 나온 그레고르의 모습을 보고 당연히 놀랐겠지, 그치? 이 별내로 변해버린 그레고르에게 가족은 연민과 동정, 불안함과 혐오 등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레고르는 가족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의사통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사람 그대로야. 근데 겉으로는 이제 벌레니까 말을 이제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통이 전혀 안 돼요. 어느 날 그레고르는 방에 있던 가구들을 옮기다 그레고르의 등장에 어머니가 놀라 기절하고, 아버지가 그레고르에게 사과를 던져 그레고르 등에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레고르는 등에 단 상처 때문에 움직임이 크게 둔화되는데, 그레고르가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자 아버지는 은행 수의 일을, 그리고 어머니는 자파상의 반의 일을, 누리 동생은 바이올린 공부 대신에 상점의 판매원이 돼요. 그리고 가족들의 바쁜 생활 속에 그레고르는 점점점 방치가 되고, 가족을 위한 자신의 희생이 헛된 것이었구나라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일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가족들이 편하게 살았는데, 자기가 이제 벌이를 안 하니까 이제 가족들이 이제 벌이에 나서게 된 거지. 세 명의 결국 이제 생활고로 하숙을 하게 되는데, 세 명의 사내가 이제 그레고르 집에 하숙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들 앞에 누이 동생이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들으러 간 그레고르를 발견한 사내들은 크게 화를 내고, 가족들은 그레고르를 더욱더 원망하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던 그레고르는 날이 갈수록 상처가 깊어져 결국 죽게 돼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청소를 하러 온 파출부가 그레고르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알리는데, 가족들은 그레고르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다행이라고 여기며 평온함을 되찾고 전차를 타고 교회로 산책하면서 나가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배경이 1910년대거든요. 그때 이제 막 근대화, 현대화가 이제 일어나면서 말 그대로 사람들 간의 그 비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현실적인 약간 인간의 현실적인 소외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본문 같이 한번 봐볼게. 자, 여기서 이제 막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봐볼게요. 어느 날 아침 뒤숭숭한 꿈에서 깨어난 그레고르 잠자는 자신이 침대에서 흉측한 모습에 한 마리 갑충으로 변한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레고르라고 나오잖아.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리고 배경 1910년대 독일입니다. 자, 그는 철갑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를 약간 들어보니 아치형의 각질 부분들로 나뉘어진 볼록하게 솟은 갈색의 배가 보였는데, 금방이라도 주르르 흘러내릴 것 같은 이불은 배의 높은 부분에 가까스로 걸쳐져 있었대. 몸뚱이에 비해 애처로울 정도로 가느다란 수많은 다리들은 그의 눈앞에 어른거림이 하루 없이 버둥거리고 있었다. 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는 생각했대. 이게 꿈은 아니었다. 좀 작기는 해도 사람이 살기에 손색이 없는 그의 방은 나디는 사면에 벽에 조용히 둘러싸여 있었는데 풀어 헤쳐놓은 옷감 견본 모음집이 펼쳐져 있는 탁자 위에는 잠자는 출장 영업사원이었대서 앞에서도 나왔었지, 그치? 그가 얼마 전에 그림이 많이 들어있는 잡지에서 오려내 아기자기한 금방 액자에 끼워놓은 그림이 놓여 있었대. 그림에는 모피 모자를 쓰고 모비의 목도리를 두른 숙녀가 반듯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보는 사람을 향해 팔뚝을 온통 가리는 묵직한 모피 토시를 들어 보이고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레고르는 창문 쪽을 눈길을 돌렸다. 그런데 우중충한 날씨에 그의 기분은 더할 나위 없이 울적해졌대. 창문의 함석판에 후두둑 dur기는 빗방울 소리가 들려왔대요. 잠을 약간 더 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죄다 잊어버리는 게 어떨까 하고 그는 생각했지만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일이었대. 그는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버릇이 있었지만 지금의 상태로는 그런 자세로 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려 아무리 뒤척여도 이 등딱지가 이게 아치형으로 돼 있었다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번번이 흔들거리면서 도로 자기 본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멋대로 버둥거리는 다리들을 보지 않으려고 두 눈을 꼭 감았다. 그러다가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가볍고 뻐근한 통증이 옆구리에 느끼기에 비로소 그러기를 그만뒀대. 아, 원 세상에.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지. 뭐라 생각하냐면 어쩌다 이런 고달픈 직업을 택했단 말인가. 날이면 날마다 여행이나 다녀하다니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훨씬 심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계속 일을 했었던 거지. 게다가 여행하다 보면 골치 아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기차를 제대로 갈아타려 신경 써야 하는 일, 불규칙하고 형편없는 식사, 그리고 상대가 늘 바뀌는 탓에 결국 지속될 수 없고 진실해줄 수도 없는 만난 따위들. 이 모든 것을 왜 악마가 잡아가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는 배 위쪽이 약간 가려운 것을 느꼈는데 머리를 더 잘 쳐들 수 있도록 그는 등으로 몸을 밀면서 느릿느릿 침대 기둥 쪽으로 더 가까이 갔대요. 그는 근질거리는 부위를 발견했는데 그곳에는 뭔지 알 수 없는 깨알같은 흰 반점들이 나 있었대. 그래서 그는 다리 하나를 내밀어 그 부위를 건드려 보였지만 이내 다리를 움츠리고 말았는데 다리가 그곳을 닿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기 시작했대요. 그는 미끄러지며 다시 이전 자세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막 벌레로 변화해버린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뒤로 넘겨보면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가 좀 진행이 돼서 아까 전에 하숙생들이 나왔다 했잖아, 그치? 이 하숙생들이 나왔을 때 이 그레고르가 이제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자씨 하면서 가운데 사내가 아버지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앞으로 기어나오는 그레고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는 거죠. 그 순간 바이올린 소리도 딱 멎었다. 가운데 사내는 일단 고개를 설레설레 지으며 친구들에게 미소를 지으더니 그레고르 쪽을 쳐다봤대. 아버지는 그를 내쫓는 일보다 하숙인들을 진정시키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이들을 흥분하기는커녕 바이올린 연주보다 그레고르 쪽에 더 흥미를 보였는데 아버지는 그들 쪽으로 급히 달려가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을 자기 방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대요. 이와 동시에 몸으로 막으려 그들을 그레고르를 보지 못하게 했대요. 그러자 이제 그들은 조금 좀 화가 많이 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태도 때문인지 또는 그레고르 같은 존재를 옆방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껏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게 된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이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자기들 쪽으로 양팔을 치켜들어 불안한 데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느릿느릿 자기들 방으로 물러가놨대. 그러는 동안 여동생은 돌연 연주가 중단된 후 넋이 나간 듯이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렸는데 그녀는 잠시 동안 축 늘어뜨린 두 손에 바이올린과 화를 들고 연주를 더 할 듯이 계속 악보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느닷없이 일어났대. 그러곤 호흡이 곤란하여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아직 안락 앉아있는 어머니의 무릎에 악기를 내려놓고 하숙인들이 묵는 옆방으로 갈대요. 그들은 아버지가 재촉하는 바람에 평소보다 이르게 자기들 방에 다가가고 있었는데 여동생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침대에 있던 이불과 베개를 공중으로 휙 날리더니 착착 정돈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하던 일 얼른 가가지고 한 거지. 하숙인들이 아직 방에 도달하기 전에 그녀는 잠자리 정돈을 마치고 방에서 미끄러지게 빠져나왔대요. 아버지는 세입자들에게 의당 베풀어야 할 존경심마저 깡그리 잊어버릴 정도로 다시 자신의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다. 그가 계속 다그치며 몰아붙이자 급기야 가운데 사내는 뭘 하냐면 난 이런 식으로 하면 난 선언하겠소.
이 집과 이 집 상황에 대해서 역겨우니 말입니다 하고 뭐라 하냐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겠소. 물론 지금까지 지낸 기간에 대해서 방세를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당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지 신중히 생각해 볼 작정이요. 청구 사유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당장 나가겠어 하고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들 상황에서는 힘들겠지, 그치? 그래서 한 장 넘기면 이제 지쳐버린 가족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여동생이 뭐라 하냐면, 우리 이제 저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저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레고르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로 이제 부르지 않고 그레고르라고 부르지 않고 저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그레고르를 가족으로 생각해 안 해.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죠. 우린 이제 저것에서 벗어나야 해요. 여동생은 이제 아버지에게만 말했대. 어머니는 기침하느라 아무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저것 때문에 두 분이 돌아가지고 말 거예요. 그렇게 뻔해요. 우리 모두가 이처럼 힘들게 일해야 하는 처지에 집에서마저 이처럼 끝없이 괴롭힘 당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저도 더는 참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면서 막 이제 울게 된 거야. 얘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나 여동생은 자신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표시로 어깨만 으쓱할 뿐이었대. 이제 눈물을 흘린 동안 그녀는 이전에 자신만만 태도는 온데갈 데 없이 그처럼 난감한 심정이었던 거다. 만일 저희가 우리 말을 알아듣는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저애와 합의를 볼 수 있을 텐데 말이지. 그런데 저렇게 내쫓아야 돼요 하고 이제 여동생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저거라고 좀 편하지? 저게 오빠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왔다는 게 바로 우리의 진짜 불행이에요. 하지만 저게 어떻게 오빠일 수 있겠어요? 저게 오빠라면 인간이 자기 같은 짐승같이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차리고 진짜 자기 발로 나갔을 거예요. 그랬다면 우리 곁에 오빠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오빠에 대한 추억은 간직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이거 사실 너무 좀 이기적인 생각이지, 그치? 그런데 저 짐승이라도 편하네. 우리를 쫓아다니는 못살구고 하승이님 내쫓아내면서 이 집을 온통 독차지하고 들어앉아 우리를 길거리에 나앉게 하는 게 분명해요. 저것 좀 보세요, 아버지. 또 시작이에요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본문에 나왔는데 우리 후반부 결말은 알죠. 그래서 결말은 처참히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레고르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아까 작품 개간에 주제 쓰고 해당하는 문제 풀게요. 자, 갈래는 현대소설, 중편소설이고요. 성격은 비판적, 우의적. 우의적은 약간 여러분 돌려 말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주제는 두 가지 쓸게요. 하나,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의 주제는 부조리한 삶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 있는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 부조리한 삶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럼 앞에 103쪽부터 110쪽까지 문제 풀고 답 확인할게요. 자, 답 확인 같이 한번 해봅시다. 103쪽이에요. 103쪽 보면 자, 여기서는 그레고르는 알았죠. 변한 것을. 그리고 안 돌봤고 맞고 그리고 다행이라 여기죠. 죽음을 X입니다. 자, 1번에 여기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했잖아. 그치? 그러면 서술 밖에 있는 서술자가 다 아는 거죠. 4번이고요. 2번에 3번에 알맞지 않는 것은 여기서는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다고 했어요. 2번입니다. 그리고 4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2번. 그렇지? 5번에 여기서는 둘 다 변하지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차이죠. 5번이고요.
6번에 5번입니다. 자, 7번에 여기서 알맞지 않은 것은 뭐 어울리지 않는 막 단어들이 나오죠? 4번이고요. 그리고 8번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티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치? 3번입니다. 그리고 9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에요. 자, 빈칸 첫 번째 당황, 그리고 벌레, 그리고 이제 동생은 마지막에 저것이라고 하죠. 저것 쓰시면 되고, 왼쪽에 2번에 혐오, 그리고 소외, 그리고 마지막에 소외, 소통입니다. 됐을까요? 그럼 우리 문법책 꺼내 볼게요. 여러분 여기 품사 있는 우리 품사 들어갔는데 50이 아니구나. 우리 40쪽이에요. 40쪽 펴세요. 자, 우리 품사 들어가는 건데 우리 품사는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속도 좀 내서 진도 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원래 우리 다음 주가 우리 마지막 주거든요. 다음 주가 마지막 주여서 원래 월말 평가 보는 날인데 진도가 이거를 나가고 선생님이 품사로 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설날 지나고 아마 선생님이 2월 초나 한 둘째 주에 그때 이제 테스트 한번 볼게요. 아셨죠? 그래서 시험 보는 선생님 전주에는 미리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서연이가 도리도리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본다고 얘기 미리 했어요. 자, 체험 가볼게요. 우리 품사는 구품사죠. 그치? 다시 한번 보면 구품사로 9개의 품사입니다. 그래서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각각 불변어, 가변어 2개,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 5개, 그리고 의미로 나눴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구품사라 했죠?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라고 했어요. 자, 오늘 할 부분은 체언입니다. 체언은 자, 몸 체자라 했지. 그래서 우리가 몸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체언이라고 하는데, 자,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특징은요.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고요. 형태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 무슨 불변어. 그렇지. 불변어고요. 자, 누구랑 짝꿍이냐면 조사랑 짝꿍이에요. 조사랑 붙어서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사랑 붙어서 나타나는 게 주로 체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명사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명사는 이름 명자지, 그치?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에 이름이 두루 쓰이는 것을 보통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라 불러? 책이라고 부르잖아. 책이나 칠판, 뭐 볼펜 이렇게 두루두루 쓰이는 걸 보통명사라고 하고, 유일하게 하나에 쓰이면 고유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뭐야? 박지우, 이름이 박지우야. 지우는 고유명사예요. 근데 지우라는 이름 많잖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지우라는 존재는 너는 하나잖아. 그치? 그러면 고유명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옆에 나와 있죠. 이순신, 한라산, 대한민국. 이게 유일하게 뭐 하나 있는 것을 고유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쓸 수 있는 게 자립명사. 혼자 쓸 수 없으면 의조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 봐보자. 것, 뿐 뭐 이런 게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할 뿐이다. 이렇게 뭐 이런 말이 있으면 뿐이다만 안 쓰인다 이 말이야. 할에 수식을 받아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혼자 쓸 수 없는 걸 의존명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할 수 있다 이런 말 쓰잖아. 그치? 근데 수 있다 써 안 써? 안 쓴다 이 말이야. 앞말에 수식을 받아야 되는 게 무슨 명사? 의존명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 여기서는 뭐 개,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개,
한 명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를 개나 명을 단위 명사라고 불러요. 단위 명사도 모두 의조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라는 수관형사의 수식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앞말에 수식을 받아서 쓰는 걸 의조명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눈에 보이는 명사를 구체명사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를 뭐라 하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렇지.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대명사입니다. 자,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이름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칭은 사람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고요. 부가적으로 미지칭, 부정칭도 있어요. 자, 미지칭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너 누구니? 하면서 그때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모를 때 쓰는 게 미지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를 때 쓰는 게 미지칭이고 부정칭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부정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누가 들어갈 수 있어? 했을 때 아무는 정해져 있지 않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미지칭은 모를 때 사용하는 거. 부정칭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지시는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 그것 저것 생각하시면 돼요. 예시로 이것 그것 저것 무엇 여기 거기 저기 어디에 해당되는 게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대명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수사입니다. 여러분 숫자 나오면 보통 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량을 나타내면 양수사, 수량의 양수사, 순서를 나타내면 서수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숫자 나온다 해서 다 수사는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뭐랑 구별해야 돼? 수사랑 수관형사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범아 잠 깨라. 자, 선생님이 항상 쓰는 예시문 있죠? 사과 한 개가 있다 라는 문장이 있고 사과 하나가 있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서 수를 나타내는 말은 뭐예요? 한이죠? 그리고 한과 하나죠. 근데 이 한과 하나는 품사가 달라요. 자, 먼저 여기서는 이거부터 할게. 하나에 가라는 게 붙었죠. 가는 품사가 뭐예요? 조사예요. 조사랑 붙었다라는 소리는 보통 조사랑 체언이랑 붙는다 했잖아. 그치? 체언이랑 조사랑 짝꿍이라 했죠. 그러면 하나가 체언 중에 수사구나 라고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에 반해 여기서는 가가 어디에 붙었어요? 개에 붙었지. 그치? 그러면 개가 뭐라는 소리야? 체언이란 소리야. 체언 중에 이걸 이제 단위명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개를 꾸며주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이제 배울 건데 체언을 꾸며주는 것을 관형사라고 하죠. 특히 이걸 수관형사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가 나온다 해서 다 수사는 아니라고 했어. 하는 역할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구별법 수사 뒤에는 뭐가 온다? 보통 조사가 오고 수관형사 뒤에는 뭐가 온다? 체언이 온다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이게 구별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사랑 수관형사랑 구별하는 문제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해당하는 문제 옆에 있잖아요. 쭉 풀어볼게요. 여러분 41쪽부터 43쪽까지 문제 풀고 답 확인해 봅시다. 조금 못 푼 친구도 있는데 다 푼 친구들이 좀 기다리니까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서는 가변어와 불변어 나누는 것의 형태죠. X, O, 그리고 X죠. 다른 대명사도
수사도 가능해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기억은 보통 명사면서 자립이죠. 그리고 것은 보통이면서 의존이겠죠. 사는 보통이면서 자립. 신사임당은 고유면서 보통이겠죠. 아니? 잠깐. 고유면서 자립이겠죠. 맞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기억에 1번에 해당되는 게 말해주면 1번에 해당되는 게 리을. 그리고 2번에 해당되는 게 기역, 니은, 디귿. 자립에 해당되는 게 기역, 디귿, 리을. 그리고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는 게 니은이에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네. 2번이 뭐예요? 2번 기역, 니은, 디귿. 됐어요? 됐나요? 여기서는 인칭대명사 얘기하죠. 인칭대명사는 너희, 그분, 나, 아무고요. 나머지 게 지시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수사는 셋째 하나죠. 2개예요. 이거는 관형사야. 그리고 밑에 빈칸 품사, 체언, 고유명사, 그리고 의존명사, 그리고 수량, 순서 넣으시면 되겠죠. 어머, 시간 대답하네. 1번 가볼게요. 품사에 대해서 이거 너무 쉽다. 구품사죠? 1번이고요. 그리고 2번에 형태가 변하는 거, 안 변하는 거. 변하는 거 우리 알잖아. 동사, 형용사잖아요. 3번이고요. 그리고 3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3번 체어는 불변어죠. 3번이고요. 그리고 4번에 여기서는 명사잖아. 3번이고요. 그리고 5번에 고유명사 고르는 거네요. 여기서는 프랑스, 파리죠. 답 2번이고. 자, 명사 찾아볼게요. 화단, 꽃, 송이, 이거 단위 명사예요. 그리고 의존명사, 따름. 4가지입니다. 쓰시면 되고. 7번 가볼게요. 7번은 대명사네요. 그치? 대명사가 아닌 것은 여기서는 5번입니다. 겉 꾸며주니까 이거 관형사예요. 어느 관형사야. 그리고 8번에 3번. 그리고 9번의 대명사는 그대, 그리고 너, 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3가지고 가리키는 대상은 나무꾼 얘기하는 거죠. 나무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 갈게요. 10번에는 수사네요. 답은 3번이고요. 알맞지 않은 거. 그리고 11번에 나머지와 다른 거. 다 숫자잖아. 근데 수사랑 수관형사 묻는 문제 이렇게 구별하는 문제 항상 나오잖아요. 답 4번이죠. 이것만 관형사 나머지는 수사입니다. 자, 여기서는 품사 순서를 얘기하면 얘는 대명사 관형사예요. B는 수사 관형사예요. 명사 명사입니다.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봤을 때 적절한 것은 3번이겠죠. 자, 바로 뒤로 넘겨봅시다. 자, 여기서는 용어 먼저 나와 있네요. 자, 용어는 유일하게 가변어죠. 형태가 바뀌어요. 그치? 자, 용어는 문장에서 주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게 용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랑 형용사가 이에 해당되고 문장에서 쓰임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는데 우리 형태가 변하면 무슨 어라 했어요? 가변어라고 했죠. 그래서 문장에 쓰일 때 먹다, 먹니, 먹구나, 먹지, 먹어요 막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현상을 활용이라고 합니다. 바뀐 현상을 뭘 한다고? 활용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먹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이렇게 활용했을 때 안 변하는 부분을 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요것들은 변하지. 이렇게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활용을 했을 때 안 바뀌는 부분을 뭘 한다고? 간.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고요. 활용할 때는 뭐가 변한다? 어미 형태가 변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있을까요? 자, 밑에 먼저 동사부터 나와 있네요. 동사는 움직일 동자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동사와 타동사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 자동사, 타동사 영어 할 때 많이 들어봤지, 그치? 말 그대로 자동사는 주어만 필요한 거, 그리고 타동사는 주어랑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고 알아두게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에 나타나는데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성상 형용사와 지시 형용사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성상은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야. 성질과 상태의 줄임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성질과 상태의 줄임말을 성상 형용사라고 하고 지시 형용사를 말 그대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만 지시 형용사고 나머지는 다 성상이라 생각하면 돼. 다시 한번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만 지시 형용사고 나머지 뭐라고? 성상 형용사.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밑에 여러분 여기 별표 우리 이제 알고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가끔 가다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걸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현재 시제에 나타내는 어미 니은과 는과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 없으면 형용사고요. 명령어미 아라어랑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 없으면 형용사. 청유형어미 자와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 없으면 형용사거든요. 근데 가장 뚜렷한 구별법은 여기서는 니은다나 는다를 넣어봐야 돼요. 여러분 는이랑 니은만 넣으면 헷갈려. 예를 들어서 예쁜 말 되잖아, 그치? 근데 예쁜다는 어색하죠. 이런 식으로 니은다나 는다를 넣어봤을 때 말이 되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쁘다는 그럼 뭐겠어? 형용사겠죠? 그쵸? 어색하잖아요, 그치? 여러분 있다, 없다 했을 때 먼저 여러분 없다는 건 품사가 뭘까? 없다는? 없는다 말 돼요? 안 되지. 그럼 뭘까? 형용사가 있죠. 그쵸? 얘는 형용사야. 있다는 근데 여러분 이때 이렇게 여기에 책상 위에 문제지가 있다 할 때 상태 나타나는 거잖아. 그럴 때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나 여기 잠깐만 있다가 갈게 할 때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건 상황에 따라서 있다가 동사일 때도 있고 형용사일 때도 있어요. 그거와 같은 게 크다도 마찬가지예요. 이 크다는 여러분 보통 그 형용사로 쓰이지. 예를 들어서 칠판이 크다는 형용사잖아요. 그치? 근데 키가 큰다 할 때 있죠. 키가 큰다는 되잖아. 그치? 이럴 때는 동사예요. 이런 식으로 동사나 형용사일 때가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가장 동사랑 형용사랑 구별하는 방법은 뭘 넣어봐라? 니은다나 는다를 넣어봐라. 그래서 넣으면 발이 되면 동사, 말이 안 되면 뭐라고? 형용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랬을까요? 그러면 여기도 문제 바로 옆에 풀어볼게요. 45쪽부터 47까지. 자, 1번 보면은 용어는 주로 서술어로 쓰인다 했죠. 그쵸? X고요. 2번에 어미 형태 변하는 거 맞고, 그리고 주 목적어가 필요한 건 타동사죠. X 그리고 O 맞습니다. 자, 여기서는 형용사, 동사,
형용사, 동사죠?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 밑에는 동사 선생님 동그라미 칠게. 동사, 동사, 동사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가 형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용언, 되면, 피는데, 좋아요. 이렇게 세 가지고요. 1번에 용언, 2번에 동사, 3번에 형용사, 4번에 활용, 5번에 자동사입니다. 자, 뒤로 넘기면 1번에 여기서는 공통적인 특징으로 알맞은 거네요. 여기서는 형태가 변하죠. 5번이고요. 그리고 2번에 적절한 것은 4번 서술의 역할하고요. 그리고 3번에 변하는 현상을 활용이라고 한다 했죠. A 활용, B 간, C 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4번에는 동사랑 형용사를 구별하고 기본형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태어나다, 어리다, 그리고 보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기본형으로 쓰시면 돼요. 동사는 태어나다, 보내다, 형용사는 어리다. 5번에 품사가 다른 거 4번이죠. 4번만 여기서는 형용사죠? 그치? 6번에 적절한 거예요. 여기서는 읽다, 아프다, 사람이다, 동사, 형용사죠.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7번에 동사 쓰이지 않는 거 2번. 그리고 8번에 여기서는 읽어라, 읽는다, 읽자랑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동사잖아요. 동사 찾으면 4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기본형은 여러분 고치다죠? 그래서 3번이고요. 그리고 10번의 순서대로 여기서는 자동사여야 돼. 그리고 여기선 타동사여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리고 11번에 옳은 거 4번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형용사 깊고 작은 맑은 예쁜 4개입니다. 1번이에요. 자, 한 장 더 해볼게요. 들어 넘겨봅시다. 왜 이렇게 도리도리해? 그만해? 네. 응? 그만하고 우리 비문화 갈까? 아니, 비문화로 장 있어요. 뭐 강 있어요? 강 있으면 안 되지. 자, 넘겨보세요. 48쪽 갑니다. 오늘 수식어까지만 할게. 수식어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서는 수식어는 다른 말을 꾸며주는 말이죠. 그쵸? 그래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말을 말 그대로 수식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특징은 먼저 관형사는 체형 꾸며주고 부사는 그 외의 것들 용언,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줘요. 그리고 얘는 형태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럼 무슨 불변어죠. 그리고 여기 별표 관형사와 부사의 또 구별법은 뭐냐면 관형사는 조사랑 결합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사는 조사랑 결합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관형사는 조사랑 결합할 수 없는데 부사는 조사랑 결합하기도 해요. 특히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보조사랑 결합 가능해요. 보조사랑 결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관형사 봐볼게. 관형사는 어떤 형식으로 뭐 꾸며줘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체언 꾸며줘요. 체언은 뭐 있는데? 명사, 대명사, 수사 있죠? 이것들을 꾸며주는 게 관형사입니다. 근데 주로 명사 꾸며주고요. 관형사랑 결합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성상, 지시, 수관형사 있어요. 아까 성상 선생님이 어려운 말 아니라 했지? 성질은 상태, 줄임말이라 했어. 그래서 의미, 새집, 헌집,
옛집 이런 식으로 의미가 좀 있으면 성사. 지시는 이그저 생각하시면 돼요. 이그저 이런저런 무슨 어느 이런 것들이 지시관형사.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수사랑 구별하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수관형사였죠? 그래서 말 그대로 뒤에 있는 체언 꾸며주면 수관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형사에는 세 가지 종류 뭐 있어요? 성상, 지시, 수 관형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사 해볼게요. 부사가 종류가 좀 많아요. 부사가 종류가 좀 많은데 먼저 부사에 대한 설명해주면요. 어떻게 방식으로 용언,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부사를 설명할 때는 체언 외의 것을 다 꾸며주는 말이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체언을 꾸며주는 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입니다. 여러분 예시 써놓을게. 그건 바로 너 하면서 여러분 너는 원래 품사가 뭐야? 너. 그렇지. 대명사지. 여기서 바로 너는 바로가 너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면 대명사를 꾸며주니까 선생님 그럼 바로는 관형사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바로는 바로 앉으세요. 바로 서. 이런 식으로 부사의 역할이 커요. 그래서 얘는 예외적으로 체언을 꾸며주는 부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체언을 꾸며주긴 하지만 관형사를 봐 안 봐? 관형사를 안 봐. 유일하게 체언을 꾸며주는 부사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외적으로. 이해됐을까요? 추가적으로 써 넣으시고. 자, 부사는 보조사랑 결합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종류 봐볼게요. 종류. 자, 종류는 크게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성분부사는 한 개, 꼴랑 한 개 꾸며주면 성분부사라고 하고 문장부사는 말 그대로 문장 전체를 꾸며주면 문장부사라고 해요. 다시 한번 부사는 크게 어떻게 나눠진다고? 성분부사, 문장부사. 근데 이 성분부사가 이 표가 좀 이상하게 돼 있다. 이렇게 성분부사는 이렇게 또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 이렇게 나뉘어져요. 성상, 지시, 부정부사. 그리고 문장부사는 양태부사와 접속부사로 나뉘어져요.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야. 먼저 성분부사 봐볼게요. 성분부사에는 성상, 지시, 부정부사가 있는데 말 그대로 뒷말의 모양, 상태, 정도를 꾸며주면 성상부사, 장소나 시간. 여러분 시간 동그라미 이렇게 시간을 가리켜도 지시부사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이런 것들 있죠. 이것도 지시부사예요. 헷갈리면 안 돼.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것도 지시부사야. 그리고 부정부사에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안과 못. 그래서 안 먹었어. 못 먹었어. 이런 식으로 서술어를 뒤에 꾸며주는 안과 못이 부정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부정부사예요. 다시 한번 성분부사에 세 가지 뭐 있다? 성상, 지시, 부정부사인데 여러분 추가적으로 써놓을 게 뭐 있냐면 여러분 우리 표현 방법 중에 개가 멍멍 짖는다 하잖아. 우리 멍멍을 무슨 어로 하죠? 여러분 알아? 멍멍을 무슨 어로 하지? 의성어. 그렇지. 그리고 오리가 뒤뚱뒤뚱 걸어간다 하잖아. 그럼 뒤뚱뒤뚱 무슨 어로 하지? 의태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부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의성부사 그리고 의태부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로 나오는 교재도 있고요. 이렇게 따로 안 나오는 교재도 있어. 만약 따로 안 나와 있으면 이것들을 여기에 속한다, 성상에 속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따로 안 나와 있으면 어디에 속한다고? 성상에 속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장부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양태부사와 접속부사가 있는데 양태부사는 말한 이의 심리적 태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과연 그가 그랬을까? 설마 그가 그랬을까? 제발 그렇겠지 말아줘. 막 이런 식으로 감정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문장부사 중에 양태부사라고 하고요. 여러분 영어의 and, but은 여러분 영어에서는 접속사라고 배웠잖아. 그치? 근데 우리말에는 접속사가 없어요. 대신 다 뭐야? 접속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는 말들은 접속 표현들 다 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다시 부사는 크게 성분부사, 문장부사. 그리고 성분부사에는 뭐 있어? 성상, 지시, 부정. 그리고 문장부사에는
양태랑 접속이 있다 나오시면 돼요. 사실 여러분 중등 과정에서는 이렇게 엄청 자세히 묻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여러분 자세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되니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연 이거 문장부사면서 양태구나. 이거 문장이면서 접속이구나. 이건 성분이면서 지시구나. 성분이면서 성상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된다고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는 여러분 우리 숙제로 해올게요. 49쪽부터 숙제 체크 51쪽까지 51쪽까지 숙제로 해오시고 내일은 12강 공부해 오시면 돼요. 단어 아셨죠? 오늘 틀린 단어 써오시고요. 여기까지 할게요.